인포맥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분 모셔서 또 다른 이야기 깊이 있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이십니다. 송재경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OECD 전망부터 해보면서 독일 얘기로 좀 들어가 볼 텐데 사실 독일판 마셜 플랜이라고 불리죠. 793조 규모의 부양책이 사실상 주말 사이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 비롯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일단 OECD 전망부터 알려주세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칼날에 모두가 이 전망치를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좀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망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네. 일단 이게 이제 세계 주요 경제들, 주요국들 우리나라 포함해서 국가들의 경제를 그 성장률 발표하는 거,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게 제일 의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세계 눈높이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게 IMF랑 OECD. 네. 그 다음에 이제 월드뱅크 뭐 이 정도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로 주목하는 게 IMF와 OECD인데, OECD가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네.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건데, 이게 3월하고 이제 한 9월경에 2번씩 인터림으로 발표를 하는데, 상당히 좀 뭐랄까, 전반적인 그 뉘앙스는 이게 탈세계화, 관세, 무역 전쟁 때문에 성장률이 좀 둔화될 거다라는 이제 경고가 큰 포인트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미국이 이걸 주도하다 보니까 미국 주변국들이 가장 큰 후폭풍을 겪고 있고, 예상외로 사실은 중국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중국에 대해서는 의외로 괜찮게 보고 있는 것이 이제 특이한 포인트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세계는 원래 올해 예상이 원래는 3.3 정도 성장 예상했는데 3.1로 0.2%포인트 줄였고요. 내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좀 줄였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관세 전쟁이 그러니까 본격화는 아니지만 지금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일정 부분 낮췄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낮춘 게 보시면 미국도 이제 일부 낮췄지만 캐나다, 멕시코가 타격이 제일 큽니다. 확실히 그러네요. 보시면 캐나다는 원래는 2% 성장할 거라 생각했는데 0.7로 대폭 줄였고요. 멕시코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 중반대까지 이상 성장할 거라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내년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멕시코가 저렇게 미국에 협조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관세 전쟁을 했을 때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는 OECD가 보기에는 멕시코가 제일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이건 이제 거의 뭐 20%가 거의 확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들은 아직은 이제 본격적인 그런 관세 전쟁에 휘말려 있지는 않으니까 조금씩 낮췄는데, 특이한 건 중국은 이미 관세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장률의 변화, 원래 예측된 성장률의 변화가 없고 살짝 올렸어요. 거꾸로 올해를. 이건 이유를 밝혔나요? 딱히 나오진 네. 않는데 재정부양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부양책. 그래서 그렇고 보면 아마 하반기로 가서 발표될 때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쪽에 부양책이 사실상 이제 주말에 완전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럼 그것이 반영되면 독일의 성장률도 좀 더 올려 잡힐 확률이 있지 않을까? 이미 중국은 확정됐기 때문에 저렇게 올려 잡은 걸로 보이고, 독일도 아마 따라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미국은 오히려 뒤로 갈수록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양책이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독일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93조 부양책이 사실상 확정이 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럼요. 네. 제가 FOMC 때 잠깐 그 말을 네네.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감이 없잖아요. 대략 지금 이번에 얘기된 게 총 1조 달러, 1조 유로입니다. 유로. 향후 네. 10년간 1조 유로고, 이 규모면 그러니까 이게 매년 1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10년을 이제 나누면은 이제 연에 이제 1,000억 달러, 1,000억 유로 정도 되는데, 이걸 이제 구분해 보면 1조 유로는 5천억 유로는 인프라, 그다음에 4천억 유로는 그다음에 그 국방비, 그다음에 1,000억은 원래 코로나 때 1,000억 긴급 발동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걸 연장하기로 했거든요. 이것이 대략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신재생 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신재생. 이렇게 해서 총 1조, 향후 1조를 쓰겠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규모가 감이 안 오시는데, 그러면 이걸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규모냐.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 비용을 많이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독일을 보면 야 우리 통일해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 쓴 게 GDP의 연간 GDP 한 1%를 계속 썼었거든요. 그게 이제 상당히 큰 거고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은 다 폭망했지 않습니까? 폐허가 됐는데 그걸 재건하기 위해서 미국이 도와주겠다 하면서 나온 게 마샬 플랜입니다. 그 마샬 플랜 때가 한 1.25%를 또 계속 쭉 썼는데 이번 1조 유로면 어느 정도냐? 2%가 넘어갑니다. 위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2%를 특별한 게 아니면 재정이 늘면 그만큼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을 때 그 독일이 올해 뭐 0.7% 성장, 내년에 1% 성장하는데 2%를 여기에 부으면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미국에서 봤지 않습니까? 네네.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두 번의 부양책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GDP 성장률이 나왔던 것처럼 독일이 이렇게까지 돈을 쓰기로 확정을 했다면 향후 독일의 성장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그 기대감이 미국에서 유럽으로의 자금, 그러니까 소위 그 머니 무브가 생기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올해만 따져보면 15% 이상 올라간 거죠. 맞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던 것 같은데 아까 보여주신 표에 보면 반은 디펜스, 반은 뭐 인프라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추고 있는지 확연히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형 그 소위 재정 부양책이라고 할까요? 사실 그게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소위 이 반대하는 거 균형 재정을 그러니까 옹호하는 보수 집단들조차도 여기에 동의를 하게 된 이유가 이거 우리 당장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트럼프 역설이라는 말을 자꾸 네네. 했잖아요. 트럼프와 아이러니하게도 독일 내에 이 재정 부양책을 반대하는 워낙 독일을 옛날로 돌아가면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라 갖고 머리 한번 그 소위 헤어컷하러 가는데 리어커에다가 돈을 잔뜩 쌓아갖고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엄청나게 인플레가. 네. 그러니까 소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어서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독일이 상당히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제 많이 돌아가셨겠지만 그분들이 이미 그걸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 재정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민감한 나라인데도 이번을 풀어준 그 빗장을 풀어준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독일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트럼프가 때려서 심지어는 그때 트럼프 부통령 벤스 부통령이 가갖고 너네들 민주주의도 잘못해 국방도 바보야 엄청 가서 뭐라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독일민들의 그 자존심을 좀 건드리고 완전 건드리면서 깨우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뭉칠 수 있게 만든 네. 그 원동력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경기 기대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뭐 부양 기대감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숫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확실히 지금 표를 보면 쑥 올라가고 있네요. 예, 우리가 네. 미국에서는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표, 네. 그다음에 컨퍼런스 보드에 이제 소비자 무슨 신뢰 지수 뭐 이런 거 보잖아요. 독일에는 이제 JEW 이게 이제 독일어를 합축한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럽 경제 연구 센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경기 심리 지수인데 한 350명의 그런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이렇게 매달 이제 서베이를 하는 거예요. 향후 6개월간의 경기를. 예. 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니 노란색, 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니 검정색. 아. 보시면 확실히 현재는 안 좋습니다. 사실 독일이 작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사실 거의 이제 성장을 못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상황은 안 좋죠. 하지만 기대 지수는 보시면 2023년을 초를 바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미 재정부양책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은 사실은 주식은 꿈과 희망을 먹고 자란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현재는 당장은 안 좋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주가도 부양하지만 실제로 전문가들도 앞으로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라고 얘기하는 거. 그 이유는 독일이 제일 필요한 게 아이러니하게도 인프라와 국방비라고 했는데 전 세계에서 철도가 가장 많이 깔린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가장 많이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09년도에 균형 재정을 헌법에 넣으면서부터
유지 보수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낡았어요. 있긴 있는데 다 옛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독일 여행 가신 분들은 다 얘기하시던데 엄청 연착되고 느리고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사실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그게 다 인프라의 하나. 예, 그게 다 인프라에 네. 들어가는 거고 거기다 이제 전력망 뭐 이런 네. 것도 다 개선할 거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국방비 이제 앞으로 또 독일 내에 주요 소위 이제 유럽에서 제일 강한 소위 그 방산 업체들이 많이 그렇죠.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라인메탈. 예 맞습니다. 올해 이미 3배 올랐죠. 네, 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쪽에 그런 기대감들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을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유럽의 병자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던 이유 그리고 이번으로 인해서 그걸 탈출할까 지금 기대감은 상당히 좀 모아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고질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럽은 말씀드린 대로 그 병자라는 표현이 맞는 네. 게 이게 병은 나고 있는데 뭔가 그걸 고치려는 노력을 거의 못했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독일 내의 문제도 있지만 유럽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특정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트럼프가 힘을 실어준 거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확실히 그것에 지금 그러니까 국론이 분열 안 되고 합치가 됐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향후 10년간 쓸 수 있게 열어줬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0년간은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죠. 확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걸 우리가 보통 구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로 시장은 적어도 받아들이고 있는 거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사실 올해는 그러니까 독일 기업의 그 이익에는 당장 큰 영향을 미치기 쉽지 않겠죠. 네네. 왜냐하면 지금 돈 푼다고 갑자기 그 지금 생산을 못하던 걸 더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캐파란 게 있어서 그렇죠. 이걸 늘리는데 시간이 좀 네네.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한 내년 뭐 이렇게 갈 텐데 그래서 올해는 어느 순간 정체될 수도 있지만 지금 그거는 일시적인 스탑이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캐파를 늘려서 보통 그래서 아까 말한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향후 3년 내에 매출을 2배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성장이죠. 사실은 연 30%씩 성장하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올해 이 흐름 자체를 상당히 좀 길게 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게 미국과 유럽, 미국과 독일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이게 상당히 미국 대 독일, 유럽이 상당히 그 사이에 많이 빠져 있다. 빠져 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보시면 미국 지금- 대비해서? 예. 네. 그래서 이게 1999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길게 놓고 보시면 사실은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전까지는 네.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네. 보시면 100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면은 유럽이 좋았다가 어떨 때는 미국이 좋았다가 그러니까 위로 가면은 유럽이 좋은 거고 아래로 내려오면 미국이 좋아지는 겁니다. 100 기준으로 위로 네. 가면 유럽이 더 좋아. 네. 아래로 내려오면 네, 미국. 근데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미국이 늘 더 좋았어요. 15년간 더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벌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유럽의 큰형님인 독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안 썼는데 역으로 미국은 제로금리에 돈도 쓰고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 쓰면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벌어졌다. 이제는 독일은 뭐 제조업도 계속 안 좋아졌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또 경쟁하느라고. 근데 이제는 그것이 상황이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15년을 되찾을 수 있다면 향후 10년간 미국보다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기업의 훨씬 더 많은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장기 흐름의 역전이 시작되고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마침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금이 유럽에서는 대규모 이렇게 재정이 나온다고 하고 부양이 나온다고 하고 하니까 옮겨간 건지 뭐 뭔지 이게 먼저 나와서 미국 자금이 빠져나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최근에 좀 엇갈린 흐름도 영향이 좀 크게 있었을까요, 주가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미국이 말씀 주신 대로 일단 비싸요. 그래서 15년간 계속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미국 예외주의,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마치 우리가 그 소위 그러니까 강남 신화 불패 이런 거 생기듯이 미국에 투자하면 절대 안 잃어라는 심리들이 커졌잖아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올해도 그건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주류였습니다. 아니, 근데 네. 당연한 어찌 보면 당연한 네, 게 이게 짧게는 3년, 길게는 15년간 진행된 어. 거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왜 지금 바뀌어라고 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 11홍에 건불 10년입니다. 뭐든지 이게 영하는 건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미국이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목에 찼다고 하죠. 이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최근에 10% 이상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간만에 참 재미없는 것이 밸류에이션을 제가 요즘 잘 안 갖고 왔는데 네. 이제는 밸류에이션을 볼 때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JP 모건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인데 보시면 이 검정색 바 위아래가 뭐냐면 1990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은 몇 년도인가요? 한 35년간 네. 35년간 PER이 시장이 제일 높이 올랐을 때 제일 낮게 올랐을 때 범위입니다. 저 안에서 움직였다라는 거고요. 녹색 그 줄 그어져 있는 그 선은 평균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현재 PER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좀 높은데 그게 저 세계 70%가 미국이라 그렇고 미국은 확실히 평균보다 보시면은 상당히 위에가 있죠. 초록색 바 대비해서도 예, 올라가 위로. 있는. 그러니까 제일. 비싸다는 거죠. 네. 과거 30년, 35년 평균에 비해서 지금 매우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물론 고점비보다는 낮지만 상당히 비싸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를 보면 유럽이나 영국, 신흥국, 중국 보시면 대체로 평균선에 붙어 있거나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놓고 보면 나머지 지역은 미국에 비해서는 적정하게 거래되거나 싸네. 그럼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돈을 쓰면 더 도와줄 수 있겠네. 우리가 미국에서 봤잖아. 라는 충분한 그러한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수준에 놓고 보면 유럽이 지금 상황에서 미국처럼 비싸면 아무리 돈 써도 좀 부담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바닥 대비 꽤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평균 수준에 있다라는 걸 놓고 봐서는 아직도 이 갈 길이 지금 당장은 기간 조정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는 미국에서 점점 유럽 쪽으로 유럽 위에 나머지 좋아지는 지역 중국 쪽으로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또 다른 그러한 그 원인 제공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를 거의 뭐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M7, 매그니피센트 대형 기술주들은 이름값이 무색하게 굉장히 좀 조정을 최근에 들어서는 크게 받았죠. 엔비디아가 뭐 15% 정도, 알파벳도 비슷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0%, 테슬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거의 반토막 뭐 났죠. 그렇죠. 고점 최고점 대비해서는 그렇고 애플도 15%, 뭐 아마존 10%, 요 정도 거의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일시적인 거라고 한다면 사실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요 한 향후 몇 주에서 몇 달간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은 포인트는 작년 내내 우리가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미국의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또 내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FOMC에서 금리를 첫 금리 인하할 때 이것이 소위 보험성이냐 침체 대비용이냐. 인하가. 인하가. 네. 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작년에 했을 때는 적어도 그거는 보험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침체 오기 전에 미리 좀 낮춰서 침체 안 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좀 상황이 올해 좀 역전되고 있죠. 지금 상황 자체는 이제 금리 인하할 때 그래서 두 가지죠. 지금 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번 주에 또 이제 주말 되면은 저 발표될 텐데 그 PCE 발표될 텐데 0.34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연준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두 가지 굿뉴스 때문에 낮출 수 있고 배드뉴스 때문에 낮출 수가 있는데 굿뉴스는 물가가 잡혀서 그러면 이렇게 굳이 높일 필요 없어 하면서 낮출 수 이건 정말 좋은 건데 배드뉴스는 우리 경기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이 실업률 늘 것 같아. 실업률 좀 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낮춰야 돼. 이건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앞선 전자보다는 후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지 않냐는 걱정이 좀 분명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아서 낮추는 예. 상황.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사실 페덱스 주가가 한번 또 네. 박살, 나이키도 그랬지만 맞습니다. 페덱스 주가, 제가 페덱스가 전 세계 경기를 앞선다고 저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물류 예. 주변에서요. 그렇게 네. 해서 보면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네. 한,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페덱스 주가가 이게 분기마다 지금 그 저점을 경신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는 좀 안 좋은 시그널이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S&P 500이 지금 기회가 있을 거냐, 이게 이제 69년 70년 이후에 장기적으로 10년, 그러니까 10% 조정, 코렉션이라는 거는 언제나 자주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그런데 이게 조정 이후에 말씀 주신 대로 기회가 되려면 침체가 없어야 돼요. 침체가 없으면 보시면은 과거에 평균적으로 검정색 선을 따라서 다시 우상향하면서 분명 랠리를 주기 때문에 기회가 됩니다. 근데 만에 하나 뒤에 침체가 따라오면, 그렇게 되면 짧거나 길게 따라오면 어쨌거나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하늘색 선을 따라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2, 3개월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금 갈림길에 있는데, 적어도 작년에는 워낙 소비도 좋고 다 좋았는데 지금은 지난주에 소매 판매 발표도 생각보다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앞으로 미국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보다는 좀 자신감이 떨어지게 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이 정도 조정받으면 지금 들어가면 바이더 딥하면 무조건 먹었어를 확신할 수 있는 확신의 레벨이 이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명심하면서 이 포트폴리오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10% 내외 정도의 조정은 앞으로 침체 여부에 따라서 이게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추세가 될 것인지 좀 맞습니다. 갈릴 수 있다. 침체라는 건 근데 지나고 나서 아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그 소위 안타까운 거죠. 보통 침체 발표되고 네. 한 1년 후에 발표합니다. 그걸 이제 MBER이라는 데서 발표하는데, 그게 뭐 두 분기 이상 역성장인가요? 연속해서?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기술적인 거고, 네. 그거 포함해서 그러니까 소위 종합적인 여러 고려입니다. 가지. 그러니까 소위 미국의 공식 그 경기 침체 발표는 상당히 그래서 주관적으로 보이긴 한데, 어쨌든 소위 테크니컬한 GDP 감소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조정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실업률인 이걸 다 포함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 본다면 경기 침체 맞네, 그러고 이제 침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발표할 때 뭐 주식을 어떻게 한다는 건 이미 늦고, 그렇죠. 그거보다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다른 뭐 페덱스 주가나 이런 전반적인 주가 흐름들, 그 다음에 월별로 또는 주별로 발표되는 뭐 신규 실업 청구권 순위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서 긴장감을 좀 높이면서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불확실성이 워낙에 지금 뭐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지난주에 뭐 FOMC 함께 해주셨잖아요. 연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어디로든 결정을 하지 않겠어, 가만히 좀 멈춰서 보겠어라는 입장이잖아요. 다 이제 트럼프 입만 보고 있죠. 네. 그렇죠. 4월 초에 또 상호관세 뭐 부과 어떻게 되는지 이번 주 특히나 한 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이시죠,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